그동안 주방에서 파나 썰던 촌스러운 식모일 뿐이잖아. 사인하고 조용히 나가. 아버지를 선산에 막 묻고 돌아선 제 얼굴 위로 남편이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빗물에 젖은 흙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제 밑에서 서빙하던 28살 직원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빈소가 아니라 제 인생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 장판 밑에 무엇을 숨겨두셨는지. 그 서류 한 장이 식당과 건물의 주인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의 유언장 한 장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은수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시던 아버지가 끓는 솥단지 앞에서 쓰러지신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국화꽃 향이 가득했고 저는 상복 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남편 동수는 빈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 어디 간 거야? 저는 빈소를 나와 장례식장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1층 로비 구석, 커피 자판기 앞 테이블에 동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수의 맞은편에는 조문객이 아니라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동수가 다리를 꼬고 앉아 볼펜으로 냅킨 위에 숫자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역세권이고 노포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한 8억은 부를 수 있죠. 건물까지 통으로 넘기시면 그건 또 별도고. 양복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소가 바로 위층에 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 업자들을 불러다 놓고 식당과 건물 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 2층 빈소 쪽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따라 빈소 구석 커튼 뒤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월세가 매달 얼마씩 들어온대요? 신우이가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3층이면 한 달에 몇백은 되겠지. 거기다 식당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넘는다며. 이제 그게 다 우리 거야. 시어머니가 검은 상복 위에 걸친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나 벤츠 뽑아도 돼요? 흰색 거. 그래, 너도 하나 뽑고 나도 하나 뽑자. 이제 건물주 집안인데 뭘 못해. 두 사람은 영정사진이 놓인 빈소 바로 옆에서 외제차 색깔을 고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 놓인 국화꽃이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발인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고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 위로 떨어지는 제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서려는데 동수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수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이거 사인해. 동수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데? 이혼 서류. 협의 이혼이야. 깔끔하게 도장 찍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아버지의 건물과 식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시어머니가 살던 낡은 전셋집 보증금 3,500만 원만 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수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산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짓은 무슨 짓? 솔직히 너 그동안 뭐 했어? 주방에서 파 썰고 국 끓인 게 다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동수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제 얼굴 앞으로 밀었습니다. 촌스러운 식모 노릇이 내 한계야. 사인하고 조용히 나가. 동수가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젖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새카만 상복 대신 빨간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동수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식당에서 제 밑에서 서빙을 하던 앳된 직원 최유라였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고 가자. 배고파. 유라가 저를 흘낏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시던 날에도 카운터 돈이 맞지 않았던 이유, 동수가 매일 늦게 들어오던 이유, 유라가 제 앞에서 웃을 때마다 느꼈던 묘한 위화감의 정체를 말입니다. 어머니,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요? 동수가 뒤돌아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유라 생일로 바꿔놨다. 은수야, 이제 그 집에 내 짐은 없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빈몸으로 나가라.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터질 만큼 깨물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봉분 앞에서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선산을 내려오는 저의 등 뒤로 유라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친정집에 겨우 몸을 숨겼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자개장을 열다가 장판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판을 들추자 바닥에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납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은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김태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호. 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쥐고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봉투 안의 나머지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 안의 서류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3층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넘겨두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식당 원조 가마솥 곰탕의 사업자 등록증이었는데 대표자 이름이 박동수가 아니라 제 이름 한은수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동수가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그래서 미리 건물과 식당을 제 이름으로 옮겨두신 겁니다. 아버지, 빈 방 안에서 터져나온 울음이 자개장 앞에 웅크린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서류 뒷장에 아버지의 글씨가 또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야, 힘들면 태호한테 가거라.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을 찬물로 씻고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김태호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퍼졌고 안경을 쓴 남자가 책상 위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김태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 원조 가마솥 곰탕한 사장님의 딸입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명함을 받아들더니 손이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 사장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변호사가 못 됐습니다. 고시 공부하던 시절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매일 국밥 한 그릇을 내주셨어요. 돈은 나중에 크게 되면 갚으라고 하셨죠. 김태호 변호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수가 부동산 업자를 불렀던 일,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진 일, 유라가 팔짱을 끼고 나타난 일,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일까지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그 인간이 장인어른 빈소에서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동수가 식당 간판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유라를 지배인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40년 동안 도와주셨던 주방 이모들을 냄새난다는 이유로 다 내쫓았다고요. 김태호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미간을 세게 눌렀습니다. 은수 씨, 이 증여 계약서와 등기 서류는 완벽합니다. 법적으로 건물과 식당의 주인은 은수 씨예요. 박동수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내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안경을 다시 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식당 장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에 손을 안 댔을 리가 없어요. 김태호 변호사는 그날부터 식당의 최근 3년치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김태호 변호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은수 씨, 이거 보십시오. 김태호 변호사가 펼쳐놓은 장부에는 식자재 납품 단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고기 한 근에 실제로는 2만 원인데 장부에는 5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차액이 3년 동안 쌓이면 수억 원입니다. 박동수와 최유라가 단가를 부풀려서 현금을 빼돌린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까지 솥단지 앞에서 끓인 땀의 대가를 그들이 훔쳐간 겁니다. 김태호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동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 버려도 시누이가 식당 돈으로 백화점 명품관을 휩쓸고 다녀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동수가 완전히 방심한 어느 저녁 식당 문을 닫은 뒤 저는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CCTV 녹화 장치 앞에 섰습니다. 동수와 유라가 카운터에서 현금 다발을 빼내는 장면, 둘이 나란히 붙어 앉아 웃는 장면이 날짜별로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도 영상을 USB에 한 건도 빠짐없이 복사했습니다. 며칠 뒤 김태호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 씨, 큰일입니다. 박동수가 은수 씨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서류를 꾸며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요? 네. 그 돈으로 최유라 이름으로 아파트 계약까지 끝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서류를 다 확보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도용해서 서류를 꾸민 것은 감옥에 가는 범죄라고 김태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동네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저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 다 해먹고 도망쳤대.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효도는커녕 돈만 챙겨서 나갔다더라.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퍼뜨린 거짓말이 저를 도망친 며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김태호 변호사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은수 씨, 준비 다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명령서가 나왔고, 해고, 통지서도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아진 하늘 아래로 식당 건물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지키셨던 그 건물입니다. 법원의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자개장 서랍에서 꺼낸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부은 눈을 찬 수건으로 눌렀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다짐했습니다. 낮 12시 식당 앞에 도착하자 김태호 변호사가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수 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태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유라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홀 한가운데서는 동수가 팔짱을 끼고 서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언니, 여기 왜 왔어? 직원 모집은 안 하는데. 유라가 지폐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킥킥거렸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사인하라고 했지. 동수 씨,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뒤로 법원 집행관 2명과 김태호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동수의 눈이 집행관들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훑쳤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집행관이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무슨 법원이야?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동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부른다. 다 나가. 저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가 동수의 얼굴 앞에 펼쳐들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동수가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건물 등기부 서류였습니다. 소유자 이름 칸에 한은수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이 건물 주인은 나야. 식당 사업자 대표도 나고. 아버지가 생전에 다 제 이름으로 넘겨두셨어. 동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지금. 헛소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여기 증여 계약서도 있고 등기 서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건물과 식당은 전부 제 겁니다. 시누이가 된장찌개 그릇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호 변호사에게서 봉투 3개를 건네받았습니다. 한 통씩 이름을 부르며 내밀었습니다. 박동수, 해고 통지서야. 식당 자금을 빼돌린 건으로 해고한다. 동수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최유라, 유라에게 다가가 봉투를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유라의 손에서 새던 지폐 다발이 흩어졌습니다. 너도 똑같아. 오늘부로 해고야. 유라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시누이의 앞에 마지막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당 공금으로 쇼핑한 거 다 확인했어요. 김태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집행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서에 따라 지금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관계자 외 모든 분은 건물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집행관들이 동수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 이 식당은 내 거라고. 동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집행관들은 동수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틈에 유라가 카운터 아래 금고를 열고 현금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더니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 여자 잡아주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유라를 가리키자 뒷문 앞에 서 있던 보안 직원 2명이 유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유라가 가방을 움켜안고 발을 굴렀지만 보안 직원이 가방 끈을 잡아당기며 유라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 쏟아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다 식당 돈이에요. 한 푼도 못 가져가. 제가 바닥에 흩어진 돈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안 나가. 여기 내 아들 식당이야.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집행관님, 이분이 계속 버티시면 영업방해로 처리해 주십시오. 김태호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행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일으키자 시어머니는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미를 끌어내. 이런 천벌 받으려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빈소에서 외제차 색깔 고르시던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천벌은 누가 받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멈췄습니다. 집행관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듯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과 동네 상인 몇 명이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길거리로 밀려난 동수가 식당 유리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은수, 이게 끝인 줄 알아. 저는 유리문 안쪽에서 동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끝이 아니지. 네가 내 이름으로 꾸민 서류, 그 대출권 있잖아. 그거 이미 경찰한테 넘어갔어.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주먹으로 치던 유리문에서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동수의 무릎이 접히더니 식당 앞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유리문에서 돌아서서 김태호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열쇠 수리 기사님 부탁드립니다. 자물쇠 전부 바꾸고 비밀번호도 다 새로 걸어주세요. 김태호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 뒤 식당과 건물의 모든 문에 새 자물쇠가 달렸고 셔터가 굳게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상가 건물 3층 방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건물 앞에 시어머니, 동수, 신우이, 유라 4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셔터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동수는 새 자물쇠를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습니다. 셔터에 붙여둔 직원 전원해고 및 출입 금지 종이를 신우이가 뜯어내려다 손톱이 꺾였는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떴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니년이 뭔데 내 새끼들 잘라. 감히 문을 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넘어와 창문 아래에서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만큼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소리 지르실 시간에 아들 면회 갈 준비나 하세요. 남의 인감도장 훔쳐서 서류 꾸며서 대출받은 거, 그거 감옥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어젯밤 보내준 고소장 사본과 동수가 위조한 대출 서류 복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줌 집어 창밖으로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건물 앞 보도블록 위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동수가 발밑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읽어 내려가던 동수의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동수가 제 이름을 도용해 서류를 꾸민 내역과 대출금 사용처가 낱낱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고소장 접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고소장이야? 동수가 종이를 구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어제 경찰서에 접수 끝났어. 서류 위조에 돈 빼돌린 것까지 전부. 동수 씨, 이건 부부 싸움이 아니야. 징역이야. 동수의 무릎이 꺾이더니 보도블록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유라가 동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나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아파트도 깨끗한 돈이라며. 시끄러워. 지금 내가 그걸 신경 쓸 때야. 동수가 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한 장 집어들고 읽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동수야, 대출이 뭐야? 서류를 꾸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중에 얘기해.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이게 다 전현 때문이잖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을 꼬셔서 이 지경을 만든 거지. 이 여우 같은 년아.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뜯으려 했습니다. 아줌마 미쳤어. 손 놔요. 다 동수 오빠가 시킨 거라고. 뭐, 우리 동수가 그런 애가 아니야. 내년이 꼬득인 거지. 신우이가 뛰어들어 유라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오빠 인생 망친 게 너잖아. 이 빌붙는 것 좀 봐라. 새 여자가 건물 앞 보도블록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고 맞은편 과일가게 사장님이 입을 벌린 채 수박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순이 이모님이시죠? 저 은수예요. 전화를 받은 순이 이모는 아버지와 40년을 함께한 주방의 마지모였습니다. 동수가 냄새난다며 내쫓은 바로 그 이모였습니다. 은수야, 너 괜찮아? 순이 이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모, 식당 다시 열 거예요. 이모들 다 모셔올 거예요. 영순 이모 말자 이모도 전부 연락 좀 해주세요. 은수야 정말이야? 네. 식당은 제 겁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아무도 이모들 함부로 못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이 이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은혜를 사장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은수야, 내가 이모들 다 데리고 갈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자 창밖의 소라는 한층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보도블록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헐떡거렸습니다. 유라는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동수에게서 두세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태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수 씨, 고소장 접수하고 경찰에서 정식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박동수와 최유라, 이번 주 안에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선임했대요. 그럴 돈이 있겠습니까? 식당 자금도 다 막혔고 유라 명의 아파트에도
법원에서 손 못대게 묶어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로 해봐요.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도 정지 상태입니다. 이것도 안 돼? 시어머니가 지갑 안의 카드를 전부 꺼내 계산대 위에 펼쳤습니다. 5장 전부 정지였습니다. 뒤에 줄을 선 손님들이 고개를 빼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줄이 밀리는데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긁어모아 지갑에 쑤셔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등이 어제까지의 건물주 사모님이 아니라 쪼그라든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동수와 유라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순이 이모, 영순 이모 말자 이모를 다시 모시고 식당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구석을 닦고 가마솥에 사골을 넣고 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냄새가 주방을 채우자 순이 이모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장님 냄새다 은수야. 꼭 사장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업 준비를 마치고 문을 잠근 뒤 집에 올라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골목에서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혔지만 골목은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식당 문을 열고 영업 준비를 하려는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원조 가마솥 곰탕 맞죠? 구청 위생 단속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명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위생 단속이요? 갑자기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뒷문 쪽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자 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을 지나 뒷문을 열었습니다. 뒷문 밖 쓰레기통 주변에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봉지 사이로 시커멓게 변한 고깃덩이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파리가 들끓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음식점 뒤에 썩은 고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위생과 직원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저희가 버린 게 아닙니다. 어젯밤까지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이 이모가 앞치마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영업정지 처분 들어갑니다. 위생과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썩은 고기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쿵쿵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일부러 이것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변호사님한테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처분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지만 위생과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사진만 계속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조 가마솥 곰탕 주방에서 쥐봤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남은 반찬 재사용하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아이 데리고 갔다가 머리카락 나왔어요. 구역질 났습니다. 글마다 다른 이름이었지만 말투가 비슷했고 첨부된 사진은 우리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댓글마다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틀 만에 식당 앞에 항의하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위생 불량이라며 환불해. 애기 먹이는 집인데 어떻게 이런 데서 장사를 해? 저는 식당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해명했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식당 건물 앞 보도블록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플랜카드를 머리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가 재산 독차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불쌍한 시어미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재산을 다 빼앗고 이 늙은 것을 쫓아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혀를 끌끌 차며 시어머니 옆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요즘 젊은 것들이 무서워. 쯧쯧. 동네 시장 상인들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식당의 이름이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항해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고 저는 울리는 전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이마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나 이러다 정말 식당 문 닫게 생겼어요. 목소리가 텅 빈 홀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김태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 씨, 주변 건물 CCTV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통화 내역도 뽑았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새벽 2시에 박동수와 최유라가 마스크 쓰고 식당 뒷문에 검은 봉지를 버리는 장면이 옆 건물 방범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선명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에 구청 위생과 직원 번호가 있습니다. 박동수와 단속 전날 밤 11시에 7분간 통화했어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럼 위생 단속도 짜고 친 거라는 겁니까? 네. 전부 자작극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텅 빈 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김태호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맘카페 운영하는 분이랑 동네 시장 상인의 임원분들을 식당으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요? 무슨 생각이십니까? 전부 모아놓고 보여드리려고요. 누가 진짜 주인지. 다음 날 오후 2시 식당홀에 의자 50개를 빼곡히 놓았습니다. 맘카페 운영진 3명, 시장 상인회 임원 5명, 그리고 며칠간 불매운동에 앞장섰던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돌리며 저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맘카페 운영자 대표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은수 씨, 해명할 거면 빨리 하세요.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홀 정면에 설치한 대형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제 옆에 서서 노트북을 TV에 연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변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2시 어두운 골목을 찍은 흑백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녀가 검은 비닐봉지 대여섯 개를 양손에 들고 식당 뒷문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여자가 봉지를 하나씩 쏟아부었습니다. 봉지에서 시커먼 덩어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맨 앞줄에 앉은 과일 가게 사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자, 챙 아래로 얼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남자가 박동수, 옆에 여자가 최유라입니다. 마스크를 잠깐 내리는 장면이 뒤에 또 나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영상을 조금 더 돌리자 유라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입으로 숨을 헐떡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였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 두 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내일 아침에 좀 나와줘. 위생 단속 나오는 것처럼만 해주면 돼. 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내가 공무원인데 그렇게 대놓고 하면 어떡해. 형, 걱정 마. 썩은 거 갖다 놓을 테니까 형은 와서 사진 찍고 영업정지 서류만 끊어줘. 나중에 내가 크게 쏠게. 알았다. 근데 한 번이야. 딱 한 번. 녹음이 끝나자 홀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위생 단속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두 귀로 직접 들은 겁니다. 상인의 임원인 정육점 사장님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위생 불량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요? 네. 다음 증거를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맘카페 게시판 화면이었습니다. 악성 글을 올린 아이디 6개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었고 김태호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디 6개가 전부 같은 휴대폰 번호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이 최유라입니다. 혼자서 이름을 바꿔가며 글을 올린 겁니다. 맘카페 운영자 대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그 글들이 전부 한 사람이 쓴 거라고? 저는 네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식당 내부 CCTV였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유라가 금고를 열고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을 꺼내 자기 가방에 쑤셔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바뀌며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열흘치 영상이 빠르게 넘어갔고 매번 유라는 같은 동작으로 금고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홀 안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건물 앞에서 벌인 시위도 거짓인 겁니까? 뒷줄에 앉은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화투패를 손에 쥐고 테이블 위에 돈 다발을 쌓아놓은 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시어머니가 제 신혼집 보증금을 빼돌려서 불법 도박장에서 찍힌 겁니다. 건물 앞에서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우시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들이 팔을 풀었고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한 사장님 딸한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한 사장님이 평생 이 시장 지키신 분인데. 정육점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미안하오.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했소. 맘카페 운영자 대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글 전부 내리겠습니다. 정정 공지도 바로 올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식당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동수, 최유라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혹시 소재를 아십니까? 김태호 변호사가 경찰에게 다가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현 거주지 주소 여기 있습니다. 경찰 2명이 서류를 받아들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뒤 김태호 변호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체포됐습니다. 둘 다 잡혔어요. 저는 식당 홀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며칠간 잠을 못 자고 버텨온 몸이 비로소 긴장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 사장님 딸이 이렇게 독한 줄 몰랐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남은 경찰관에게 구청 위생과 직원의 이름과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 공무원도 공범입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홀에서 저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수와 유라가 구속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사골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솥 앞을 지켰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저는 김태호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동수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본 동수의 얼굴은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동수 옆으로 유라가 들어왔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이 형광등 아래에서 헬쑥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위조된 대출 서류, 장부 조작 내역까지 전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동수,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동수의 어깨가 앞으로 꺾이듯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최유라,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유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동수가 뭘 잘못했다고. 다 그 며느리가 꾸민 거라고. 법원 경위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방청석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수 씨, 잘 버텨주셨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에서 동수와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동수가 경찰 2명 사이에 서서 호송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빼돌린 식당 자금과 식당 명예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동수의 발밑에 그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법원 복도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수야, 나 한 번만. 동수 씨. 저는 동수의 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내 얼굴에 이혼 서류 던졌을 때 기억나? 이건 그때 못 돌려준 거야. 동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동수의 팔을 잡아 끌었고 동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 끝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라는 제 앞을 지나가면서도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석 달 전 아버지 장례식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동수의 팔짱을 끼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신우이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케, 제발 오빠 좀 봐줘. 엄마가 매일 밥을 못 먹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케.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 거 잊은 거 아니죠? 식당 돈으로 백화점 돌아다닌 것도 저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면 저는 갈 길 가겠습니다. 신우이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손해배상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동수 일가가 빼돌린 돈과 식당에 끼친 피해를 모두 갚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압류에 둔 동수 일가의 재산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제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금목걸이도 시누이가 사모은 명품 가방도 전부 빚쟁이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은 빚쟁이들을 피해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외제차 색깔을 고르며 킥킥거리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지웠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다음 주 저는 순이 이모와 함께 아버지의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노트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곰탕 끓이는 순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이모, 이 레시피대로 다시 처음부터 해봐요. 그래, 은수야. 사장님, 곰탕 맛 그대로 살려보자. 순이 이모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왔던 거짓글은 전부 삭제되었고 대신 운영자가 직접 쓴 정정글이 올라왔습니다. 위생불량은 전 남편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댓글마다 미안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식당을 다시 연 첫날 문을 열자마자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은수야, 곰탕 2그릇, 아니 3그릇. 과일 가게 사장님이 문을 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홀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이 이모가 주방에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은수야, 매출이 예전 2배는 되겠다.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홀 정리를 하는데 김태호 변호사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일 끝나고 곰탕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각 끓여낸 곰탕 2그릇을 가져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요? 한 사장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겁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고시 공부할 때 한 사장님이 끓여주시던 그 맛. 저는 맞은편에서 곰탕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김태호 변호사의 편안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식당 앞마당까지 날려 들어오는 4월의 어느 날, 저는 카운터에 앉아 예약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원조 가마솥 곰탕입니다. 토요일 점심 15명이요? 네, 자리 잡아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하루에 예약 전화만 수십 통이었습니다. 지난달 지상파 방송국 맛집 프로그램에 식당이 소개된 뒤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촬영 날순이 이모가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국자를 떨어뜨렸던 일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2층까지 확장한 식당은 점심시간마다 대기줄이 건물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가마솥 하나로 시작하신 식당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은수야, 우체국에서 또 왔다. 순이 이모가 주방에서 나오며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칸에 박동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도소 주소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봉투를 보기만 해도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접어서 카운터 옆 폐지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안 읽어? 순이 이모가 물었습니다. 읽을 게 없어요, 이모. 순이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난 뒤 상인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석 달 전 상인들이 저를 시장 상인의 임원으로 추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과일 가게 사장님이 제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장님 딸이 이 시장을 안 지키면 누가 지켜? 네가 해야 돼. 상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민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옆골목 분식집 사장님이 건물주한테 부당하게 쫓겨날 처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김태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시장 옆 골목 분식집 건이요. 서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보내주세요. 오늘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를 손가락질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골목에서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은수 씨, 오늘도 수고하셔. 여사장님, 우리 가게도 한번 들러요. 시장 골목을 걸을 때마다 사방에서 인사가 날아왔습니다. 쑥스럽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이 시장에서 40년 동안 쌓아올린 정이 결국 제게 돌아온 것 같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식당 앞마당에 나가 물을 주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심어둔 모란 묘목에 올봄 처음으로 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꽃입니다. 사장님, 모란이 피려나 봐요. 영순 이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 봉오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우리 은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영순 이모가 제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돌아와 카운터 벽면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25살 때 식당 10주년 기념으로 찍어드린 사진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장사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밤 9시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순이 이모와 영순 이모 말자 이모에게 이번 달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가 평소보다 두툼했습니다. 은수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말자 이모가 봉투를 들어보며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들이 이만큼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가 계셨어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떡하니. 순이 이모가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모들을 보내고 홀 불을 끄려는데 유리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소주 한 병 사왔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할까요? 어서 오세요. 저는 주방에 들어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끓인 곰탕이 아직 뜨거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물을 뚝배기 2개에 넉넉히 담아 홀로 가져나왔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소주 뚜껑을 따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벗고 셔츠 윗단추를 풀어 헤친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분식집 건 확인해 봤는데요.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내일 사장님 모시고 한번 오시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는요. 이 동네 상인들 일이 제 일이죠. 김태호 변호사가 소주잔 2개에 술을 따랐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곰탕 국물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태호 씨, 저도 모르게 변호사님 대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은수 씨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우리 둘을 내려다보며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 홀 안으로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김이 주방 천장에 닿아 사라졌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빛이 내리는 시장 골목길 위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꼭대기 3층, 새로 꾸민 제 방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 산소 앞에서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의 저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가마솥 곰탕 냄새가 배어있는 이 자리에 앉은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식당을 지켜낸 건물주이자 시장 상인들이 믿고 따르는 여사장이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한은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한은수 씨의 이야기가 공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의 인감 도장을 훔쳐 서류를 꾸미고 아내의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와 아파트를 차린 남편 동수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매일같이 현금을 훔치고 맘카페에 거짓 글을 퍼뜨리며 식당을 망하게 하려 했던 유라도 징역 2년을 받았죠. 아버지 빈소 옆에서 외제차 색깔을 고르며 킥킥거리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은수 씨가 진짜 되찾은 게 뭘까요? 건물도 식당도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나 썰던 식모라는 말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시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켜켜이 쌓아온 서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맞고도 아무 말 못하던 그 비참함. 은수 씨가 진짜 되찾은 건 짓밟혔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집 며느리도 누구 밑의 식모도 아닌 당당한 한은수로 다시 서는 것. 그게 이 사연의 진짜 복수였던 거죠.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흘린 땀을 남이 가로채고 내 진심을 호구 취급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버틴 시간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은수 씨가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